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브라함 링컨의 위기와 또는 혼돈이 그러한 시대에 관하여서 살펴보면서 이 리더십의 회복 탄력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회 기반 시설들을 깔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링컨은 일리노이주를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경기로 인하여서 주의회의 사업 중단 결정으로 이러한 계획이 자초되자 링컨은 임기가 끝나면 주의회에서 은퇴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난 것을 무엇보다도 괴롭게 생각했는데 그는 주 하원 의원에 처음 출마했을 때 인구 밀도가 낮고 가난한 지역도 번영할 수 있도록 편안한 도로와 항해할 수 있는 수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공약이 자신의 명예와 명성 및 인격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루어내지 못했고 게다가 그가 주민들에게 걷어주려던 부담,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줄여주려던 그러한 부담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공적 청렴성에 대한 링컨의 의식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초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메리 토드와 파혼하기로 결정한 그러한 것이었는데 메리는 켄터키주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지닌 부유한 휘그 당원의 딸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똑똑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와 정치를 사랑하는 공통점으로 서로에게 끌렸던 것이고 게다가 링컨의 우상이던 휘그당 지도자 헨리 클레이는 토드 가문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손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이 헨리 클레이를 굉장히 우상화하고 이 휘그당 지도자를 좋아했는데 이 휘그당 지도자가 자신의 약혼녀의 그 집안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링컨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우상처럼 여기던 이 헨리 클레이와 좀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원래 링컨은 이 메리와 결혼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자신이 공약한 그러한 일리노이주의 여러 사업들이 또한 취소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링컨이 혼란에 좌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결혼 역시도 파혼에 이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메리는 자신을 열정적인 휘그 당원이라고 생각하며 정치에 대한 여성답지 않은 그러한 열정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또한 링컨의 운명에 대한 그녀의 굳은 신념은 링컨의 열망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로 맺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토드는 이 링컨이 향후 정말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링컨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링컨으로 하여금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열망이 합쳐졌기 때문에 링컨은 뭐 주저할 것도 없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약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제가 결혼으로 진전되자 링컨은 하루는 애정이 넘치고 관대하지만
다음 날에는 우울증에 빠져 짜증을 내는 이 변덕스러운 여성을 정말 사랑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는 사랑 역시도 잘 되었지만 그 공약이 좌초되고 일리노이주가 어려워졌을 때는 링컨이 연애 생활도 큰 장애물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링컨이 절친한 친구 조슈아 스피드라는 분인데, 조슈아 스피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940년에서 1941년 겨울에 링컨은 메리와의 약혼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1840년에서 1841년 겨울에 링컨은 메리와의 약속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지 않아 힘들어했고 누구도 그 자신만큼 알지 못해 괴로워했다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메리를 두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한 친척의 지적에 따르면은 자신에게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뒷받칠 만한 해줄 만한 능력과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정치에 대한 야망을 가졌지만 일리노이주가 폭삭 망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크게 꺾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남편으로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원으로 활동하고 선교 유세를 하느라 갓 시작한 변호사 업무가 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경제적인 여건조차도 이 결혼을 할 만한 상황들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링컨은 나는 지독히 가난하다. 머리를 치켜들고 세상에 나갈 수도 없을 지경이다. 1년 동안 뼈 빠지기 일해야 한 달을 겨우 쉴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내와 자식을 부양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 것이죠. 가족을 부양하게 되면 지속적인 학습과 정치적 야망이 방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아마 의문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링컨은 표본으로 삼을 만한 성공적인 가정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자신의 아버지는 또 새롭게 재혼하셔가지고 그 가정 역시도 지독히 가난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어떤 가정의 그런 모습을 링컨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을 어떤 시작할 만한 그러한 기반도 없었고 식탁에 함께 앉은 가족, 부양자 역할을 해야 하는 아버지 등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얼핏 본 적은 있지만 그런 삶을 사실 산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을 견뎌내지 못하고 링컨은 결국 그 약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스프링필드는 사실 작은 도시여서 파혼 소식이 그에게 알려지자 메리의 수치심은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메리의 슬픔을 자신의 아픔인 양 격렬히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메리의 불행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고 내 영혼이 죽는 기분이었다라고까지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친인 스피드에게 털어놓았듯이 무엇보다도 큰 충격은 일단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믿음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자네도 알겠지만 내가 그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던가. 내 특징 중에서 가장 큰 보석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보석을 잃어버렸네. 그 보석을 되찾을 때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 거네. 링컨은 굉장히 바로 이러한 시기에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 자부심감을 다 잃어버렸더라는 것이죠. 그해 겨울에 조슈아 스피드는 켄터키에 있는 가족 농장으로 돌아가려고 스프링필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며 그때까지 7년 동안 스피드의 잡화점은 스프링필드에서 정치적이었고 사회적인 삶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스피드가 또한 링컨과 함께 정치적인 어떤 디스커션도 하고 또한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면서 바로 이 잡화점을 운영했다는 것이죠. 스피드와 링컨은 잡화점 위에 자리한 커다란 방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치 행사, 무도회, 파티 같은 것에 함께 다녔고 스피드와의 예견된 이별은 링컨에게 단순히 한 친구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디스커션하고 또한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위치에 또 많이 가고 파티에도 가고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이런 정말 절친이고 하나의 정치적 파트너였죠. 그러한 친구가 이제는 떠나게 되었다는 건 단순히 링컨에게 이별 이상의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동료애가 절실히 필요하던 시기에 속내까지 털어놓던 유일한 사람을 링컨은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윌리엄 헌던의 생각에 링컨은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스피드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줄 정도로 사랑할 그런 친구가 링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모든 게 엉망진창인 것 같아. 친구가 없다면 즐거움도 없겠지. 더구나 친구가 있어도 친구를 잃는다면 상실감에 2배의 고통을 겪어야 하겠지라고 굉장히 링컨은 아쉬워했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개인적인 삶에서 이런 고난을 겪던 시기에 그가 진심으로 지원했던 공공사업 프로젝트까지 또한 중단되고 붕괴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개인적인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추진했던 공공사업까지 다 붕괴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였던 우울증에 링컨은 빠져들었고 또한 링컨은 전에도 우울증 발작으로 고생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왜 그런가? 6년 전에 첫사랑 앤 러틀리지가 죽었을 때 링컨은 삶 자체에 무관심해졌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은 정말 삶 자체가 무가치하게 보일 수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 또한 링컨은 총을 쏘지 채 숲속을 배회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가 신속히 균형감을 되찾지 않으면 이성을 상실할 것이라 생각해서 걱정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촘촘히 짜인 뉴 세일럼 이웃들이 공개적으로 슬픔을 함께한 덕분에 링컨은 곧 주의원으로 복귀했고 법학 공부도 다시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2세에 맞이한 이런 좌절은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 후로도 그에게 지속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바로 이때 받은 충격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당시 회사 법률회사 파트너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에 나는 숨이 붙어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모든 인간 가족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이 땅에서 유쾌한 표정을 지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낫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으면 낫겠지요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대로는 더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곧 죽던가 아니면 이 상태가 호전되어서 낫던가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더는 못 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로 갑자기 끝이 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몸져 누웠고 식사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고 주의원으로서의 의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는데 스피드의 표현에 따르면
링컨은 점점 미쳐갔다.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끔찍했다. 라고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리노이 동료 변호사 오빌 브라우닝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링컨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의식이 혼미했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 충격이 엄청 크니까 말조차도 문장조차도 그것을 이어나갈 만한 그런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는 눈에 띄게 위축되고 수척해졌다. 크게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의 상태는 처참하게 그지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프링필드의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평생 정신병자로 추락하기 직전이라는 진단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링컨의 상태가 심각한 것인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끔찍한 시기 동안 조슈아 스피더는 링컨의 곁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절친은 링컨과 계속 링컨이라는 상황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누었던 대화를 계기로 그들은 평생지기가 되었는데 스피드가 링컨에게 어떻게든 정신을 되찾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질책하자 링컨은 기꺼이 죽고 싶지만 자신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기억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만한 일을 아직 해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스피드가 굉장히 옆에서 링컨을 도와준 것이죠. 스피드에게 솔직히 말했듯이 링컨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큰 열망은 미국인의 이익에 이바지 않는 업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강한 열망, 정말 또한 거대한 어떤 포부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12년 전에 친구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해 평저선에서 일하는 무일푼의 청년이 뉴세일럼의 정착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주의회에 진출해 그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던 욕망, 즉 역사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기본적인 욕망이 그의 삶을 산산조각낸 최악의 늪에서 결국 그를 구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링컨이 가졌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내 이름으로 그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강한 열망이 결국은 링컨이 파온 상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태, 그리고 자신의 정책을 또한 실패로 돌아가게 한 그런 여러 어려운 역경과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끝까지 완전히 파멸되지 않고 끝내는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는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 근원이 되었다. 바로 이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의 그런 근원이 바로 링컨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야망,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룩한 야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이 야망, 결국 이것이 결국 이 회복 탄력성을 이끌어내서 그를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정말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그 본래의 동기 가운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게 만드는, 특히 정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거나 아니면은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정말 좌절하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끝났다고 생각할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완전히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회복 탄력성, 그 근원은 그 마음 가운데 원래 가졌던 그 정말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그러한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에게 이익을 끼치는, 내 이름으로 이익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남기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 바로 그 열망이 결국 그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회복 탄력성으로 작용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주의원으로 있을 당시 그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을 주변 인물들의 발언들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링컨이 첫사랑
앤 러틀리지의 죽음과 링컨과 약혼한 메리와의 파혼 및 링컨이 공약한 일리노이주 사업이 중단 등으로 링컨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나 본래의 야망이 그를 회복시켰다.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거룩한 열망,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건 야망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결국 그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나의 원동력으로, 회복 탄력성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링컨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고 파혼을 경험하였고 또한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야망이라면 과연 이 야망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야망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덕적 평가를 내려본다면 이것이 그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또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한 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고 왜 내가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며 왜 내가 주의 의원이 되었으며 지금 내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그런 철저한 철학적인 질문과 또한 원래 그걸 가졌던 그런 동기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바로 그러한 동기 가운데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 그 목적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망이라면 이 야망은 굉장히 도덕적인 것이고 또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그러한 작업들 그리고 우리의 동기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고 바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야 될지를 되짚어보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한번 되짚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어떤 좌초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낙심된 그런 상황에 계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다시금 원래의 어떤 선한 동기로 어떤 선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동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아가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해나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여러 수많은 의견들을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인 양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져서 사람들의 비난과 어떤 비판과 이런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욕설 이런 것들로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내 자신인 것인 마냥 그렇게 고착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의 그런 본래적인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좌초되거나 낭망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왜 이러한 일들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가 바로 내 원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 그 지점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금 이 일들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물론 성공에 다다르지 않고 그것이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시도들 그리고 그런 것을 계속 내가 해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의 리더십적인 행위이고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행위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 있는 행위이다. 왜냐? 이 동기 자체, 이 야망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것이 선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행위 자체도 결국은 다시금 선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왜곡되었지만 그것이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리더십이 에브라함 링컨의 리더십 위기로부터 탈출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주의회에 진출할 때 한 공약들, 그것의 실패, 그리고 파혼 등으로 위기의 상황에 그가 처하자 바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를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과 관련되어서 첫째로 링컨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며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바로 잡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이 위기에서 탈출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첫 번째는 그가 잃어버린 것, 잃은 것, 그리고 개인적인 것, 그리고 공적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를, 다시 한번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그러한 계기를 가졌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10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1차적인 목표를 세웠고 주의회를 떠난 뒤에 그는 그 지역의 유력한 변호사였고 서부에서 순수한 사법 정신의 본보기로 꼽히던 스티브 로건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이죠. 이 스티브 로건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다시금 이렇게 변호사로서 삶을 돌아간 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고 개인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고 공적인 그러한 삶을 다시 찾아나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로건은 링컨이 법의 원리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확히 말하는 능력과 유머 감각으로 배심원을 다루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 까닭에 열심히 일할 것으로 믿었는데 새로운 파트너십은 결과적으로 둘 모두에게 유익했다는 것이죠. 링컨의 표현을 빌리면 로건은 그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이 스티브 로건이 하나의 이 멘토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린든 존슨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도와주고 옆에서 멘토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외부적인 그러한 어떤 힘이든 아니면 내면적인 어떤 그러한 변화든 이러한 것들을 그 멘토를 통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건은 링컨에게 사건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자수성가한 변호사인 링컨이 대학을 졸업한 동료들을 따라잡지 못해 희망을 잃게 되면은 그에게 또한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결정짓지 않는다. 결과는 중년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그 노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충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옆에서 계속 모티베이션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영감적인 동기부여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로건은 링컨과 함께 일하며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마침내 링컨은 나무롭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로건이 도와주었고 링컨은 그 일한 잃어버린 것들, 개인적인 삶, 공적인 삶을 로건을 멘토로 둠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하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 측면에서 이 스티브 로건의 그런 중요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은 그 삶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은 그는 결국 다시금 경제에 진출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그는 대통령을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세상에 링컨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가 바로 이 멘토인 스티븐 로건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영감적인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링컨이 자신의 삶을 변호사의 삶을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그러니까 경고한 하나의 어떤 기반인 것이죠. 그 기반 위에서 정치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스티븐 로건과의 만남이 의미가 크고, 바로 이와 같이 위대한 리더에게는 반드시 그런 멘토가 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로건은 링컨에게 사건을 준비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링컨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이제 기반을 다지자 이제 스스로가 가족을 부양할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의욕이 줄어든 것이죠. 스스로가 이제는 이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개인적인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을 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링컨은 메리에게 다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하고 청혼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죠. 링컨은 금전적 불안만이 아니라 스피드가 말했듯이 세속적인 것을 훌쩍 넘어서는 몽상적인 엘리시움, 즉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파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마치 하나의 이상향인 것처럼 그렇게 엘리시움, 이상향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링컨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결혼 생활이 두려움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련한 건데, 이 결혼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보이잖아요. 정말 저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이상적인 과정을 이루는 것을 희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주변에 보는 건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이상형을 추구해야 된다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상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결국 포기해버리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가정이고 그런 평범한 하나의 그런 공동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가정은 이뤄볼 수 있겠네, 그런 거죠. 아주 막 로맨틱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친구와 같은 좋은 관계로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결혼할 마음이 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 현실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기반을 둔 그런 어떤 결혼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링컨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링컨은 자신이 깨뜨린 약혼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스스로의 명예심도 회복해갔다는 거죠.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내 자신은 일리노이주의 공약을 다 망쳤고 하는 그러한 실추된 명예심에서 스스로의 명예심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 굉장히 명예심의 회복이 이제 이게 공적인 삶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죠. 이 과정 가운데 이게 명예심의 회복이 있는데 이 굉장히 타격적이거든요. 이게. 특히나 뭐 어떻게 하다가 불법적인 어떤 그런 연애에 휘말리게 되면 스스로 자체가 스스로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것이죠. 이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원래의 과정, 내가 어디서 이것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아주 작은 것부터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와 함께 우리의 명예, 실추된 명예도 실추된 명예심도 이렇게 다시금 회복이 되는 이런 서서히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결심을 견지하는 중대한 보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도 입증해 보였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중대한 보석, 정말 내가 중대한 보석, 어떤 원하는 것을 원대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몸을 다해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 파워, 이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 이것을 그에게 중대한 보석이 될 때, 이것 역시 내가 잃어보지 않고 이것을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리와의 결혼 생활은 때로는 이제 삐걱거렸지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링컨은 좋은 남편과 자상하고 재미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크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 결혼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작 그 자신은 아버지와 맺지 못한 관계를 자신들과 만들어가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 안 되는데 자기하고 자기 자식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 불가능한 과정인데 이거를 링컨은 그 때문에 링컨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것을 자기 자녀와 그걸 형성시키는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링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만들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내 아이들은 자유롭다. 아버지의 폭압에 억눌리지 않아 행복한 아이들이다. 사랑은 자식을 부모에게 묶어두는 사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영위한 삶은 흔하디 흔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금전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동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든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또 필요한 것들을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결코 작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나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금전적 안정이 없었다면 지극히 사소한 것도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상당히 마음간의 안정감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동요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그러니까 막 여러 변수들을 많이 만들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금전적인 게 없으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굉장히 막 그걸 또 채우기 위해 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필요할 것들을 이렇게 때때마다 공급을 잘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런 것 이제 크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포부와 계획들을 그냥 실천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수입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리더의 미래에 우연히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링컨의 사례에서 명확히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위대한 리더십도 이게 보면은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처럼 자신의 노력 플러스 여기 하나의 어떤 우연적인 기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늘은 자신을 돕는 자를 돕겠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무력증에 빠졌던 링컨은 늘 어떤 정치적 야망도 그 가운데 되살아났다는 것이죠. 결혼한 직후에 링컨은 한 휘그당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링컨이 연방의회에 진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자네가 내 친구 자격으로 그 사람에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말해주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 멀리 가고 싶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경제적인 것과 이게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이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이게 뭔가 꿈꾸는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링컨이 마음에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이제는 한 주 의회 의원을 넘어서서 이제 보다도 큰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한 야망 포부를 이제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그런 영역과 함께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라도 이런 것도 함께 커나간다라는 그런 측면이 사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주의원으로 처음 당선될 때는 포부가 큰 사람들이 후보로 자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휘그당과 민주당은 공직에 출마할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링컨 때부터 바로 이 전당대회라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후보 선출을 이루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서 생겨났고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거먼 카운티가 포함된 제7선거구에서는 휘그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겁니다. 이는 링컨에게 좋은 하나의 징조였다라는 것이죠. 후보로 지명되면 승리는 확실했고 하지만 잠재적 경쟁자들 간의 불화를 차단하려고 휘그 당은 제7선거구의 순환 원칙을 채택하여 모든 지명자가 단임을 약속하고 다음 출마권을 다른 후보에게 넘긴다 그런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한 군데서 막 휘그당이 표몰이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 후보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나눠먹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휘그당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서 이 사람 단임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단임하고 이 사람 단임하고 이렇게 후보들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방 상원의원의 아들이던 존 하딘이 1842년에 이제 후보로 지명됐고 1844년에는 주 상원의원이었던 에드워드 베이커가 지명되었고 또한 순환 방식으로 각 후보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일치된 협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짧은 재임 기간으로 유능한 후보도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짧게 돌아가야 되니까는 어떤 사람이 나가든지 거기 있을 수 있는 재임 기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의 정책을 펼쳐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출나거나 어떤 독특한 사람이 어떤 아주 지명한 그런 후보가 이 지역에 없었다는 것이죠. 단임 시스템을 고려할 때 1840년 의회는 에이브러함 링컨처럼 야심찬 정치인이 꿈을 펼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었으며 당시 친구들의 평가에 따르면 링컨은 그 시대의 여느 사람만큼이나 세속적인 명예를 바랐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야심찬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워싱턴에 입성하고 보름이 지나지 않아 초선 하원이었던 링컨은 얼마 전에 끝난 멕시코 미국 전쟁의 적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하여서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하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링컨은 하원에 진출하게 되고 이제 워싱턴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멕시코 미국 전쟁의 어떤 적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휘그당 내에서도 독특한 그런 어떤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멕시코 미국 전쟁이라는 것은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멕시코와 미국이 텍사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인데 미국이 승리하면서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국경에 인접한 광대한 영토를 할양받게 되는 그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링컨은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멕시코를 자극해 전쟁에 끌어들였고 군사적 성공의 밝은 면을 부각해 철저한 조사를 회피한다고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은 이겼지만 그 당시에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관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전쟁에 아무튼 미국이 승리했으니까는 텍사스의 많은 영토를 얻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다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링컨은 철저하게 그것이 이거 조사받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찍어 넘어갔다는 것이죠. 포크 대통령의 전쟁 메시지를 반쯤 미쳐 중얼거리는 아주 불쾌한 꿈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이 또 입담이 강하죠. 그러니까 링컨 특징이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표면 위에 그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피조물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죄책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질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아주 리얼하면서도 상대를 확 꼬집으면서도 이렇게 확 후벼 파는 이러한 식의 어떤 언변을 구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링컨에 대해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링컨이 여러 위기들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스피드 로건을 통하여서 링컨이 변호사로서 자리 잡으며 개인적인 삶의 회복과 또한 일리노이주 경제 회복에 따른 어떤 공적인 삶의 회복의 이루어졌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토론된 내용은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 여러 삶의 위기와 역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냥 귀착되거나 거기에 이제 그냥 그 상태를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그 상태가 그냥 쭉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상태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 다른 것보다는 말 그대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말 그대로 그 리더십은 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좌천됐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환경과 또한 내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나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들, 여기에 내가 끌려가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내 자신을 이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요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래 가졌던 선한 동기력, 내가 원래 가졌던 선한 어떤 야망, 이러한 것이 하나의 어떤 철학적 가치가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선한 것임을 안다면은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가치가 정말 좋은 것이라면 내가 다른 어떤 많은 것이 나를 잠덕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따라서 가지 않겠느냐,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동기력이 거기서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회복 탄력성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를 살펴보았을 때 그의 회복 탄력성을 보고 그의 어떤 살아있는 생존 능력을 보고 그의 다시 리바이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제는 진정한 어떤 지지나 응원이나 또한 그에 대한 어떤 표를 던지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삶의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그러한 매력적인 어떤 그러한 정치적 삶은 결코 그 길이 그냥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굴곡이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이 가운데 회복해 나가고 다시금 바로 자신의 그런 선한 동기와 의지가 나 자신을 리드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까지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이 정치적 리더십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이 링컨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까지 하고 이제 에브라함 링컨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워싱턴에 처음 입성한
입성했을 때 링컨의 멕시코 미국 전쟁과 관련하여 포크 대통령의 조사에 대한 회피를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한 결의안 작성은 이제 결의안을 작성했겠죠. 링컨이 그것은 착실하게 무엇을 분석한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링컨의 이성적인 대중연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또한 폭넓게 인정받고 싶었던 링컨의 성급한 욕심은 민주당원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휘그당을 또한 당혹감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승전으로 내국심이 활활 타오르던 일리노이에서 지지층을 또 잃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또 뭔가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갔던 그런 링컨의 모습이 당 내에서도 완전히 이단화가 되어버린 거고 또 상대편에서는 완전히 포석을 준 거고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 역시도 자신을 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1848년 대통령 경선은 링컨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즉 자기만의 고유한 카리스마와 이야기를 꾸미는 재능을 10분 활용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휘그당 후보이던 전쟁 영웅 제커리 테일러 당시에 이제 이 제커리 테일러 이 전쟁 영웅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이죠. 이 제커리 테일러를 위해서 하원에서 연설한 링컨은 사려 깊으면서 또한 유머스러한 연설로 휘구당 동료 의원들과 기자들 또한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러한 성급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호평을 받기도 하고 또한 그 어떤 유머스러운 연설에서 호평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 나쁜 소리 듣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에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한 기자가 보도했던 링컨은 유능하고 예리하며 무례할 정도로 정직하고 올곧은 젊은 의원이라는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간지 볼티모어 아메리카는 그 신선한 연설을 그날의 최고의 연설로 평가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링컨의 태도는 부드러웠고 그의 어법은 무척 독특해서 하원에서는 유쾌한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법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입담으로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하원 자체가 분위기 자체를 살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링컨은 연설하는 동안 통로를 오르내렸고 동료 의원들을 자극하고 즐겁게 해주려는 듯 끊임없이 말하며 손짓도 멈추지 않았는데 훗날 링컨의 부통령이 된 해니멀 햄린조차 링컨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하원에서의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탐복했더라고 합니다. 휘그당 실력자들도 링컨의 연설에 감탄했던지 그해 가을 뉴잉글랜드에서 열린 테일러 선거 유세에 그를 초빙하였다라는 것이죠. 수년이 지난 뒤에도 링컨은 매사추세츠 주를 처음 방문한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당시 나는 거친 서부 출신의 하원 의원이었다. 머리카락에서 풀씨를 완전히 떼어내지 못한 채 미국에서 가장 무명화된 주 매사추세츠에 갔다. 행동 거지에서 많은 교훈을 얻으려고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빈적대는 어법을 제어하면 그는 동부의 유권자와 경험하는 법을 특별히 배울 필요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부인들은 링컨이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참신하고 즐겁고 독특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기자들은 그가 12곳의 도시에서 행한 연설은 분별과 합리적 추론, 반박하기 힘든 논증으로 채워졌고 몸짓과 언어 구사도 완벽해서 서부의 일반적인 웅변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웅변에 있어서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을 잘해요. 웅변에 있어서는 아주 독보적이었다,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링컨이 휘그 당원으로서의 얻은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예 제도에 관련해 알게 된 전반적인 인식과 감성 및 정서적 이해였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여기 링컨이 이 노예 제도와 관련돼서 그가 접하게 된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노예 제도가 무엇인가 전반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이고 정서적 이해가 어떤가, 이거는 하나의 팩트고 이건 하나의 이모션이죠. 이모션. 그리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이런 것들을 그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로부터 이제 그 노예 제도가 미국 내에서 불씨가 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멕시코로부터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자 노예 제도가 다시금 쟁점으로 뜨겁게 타올랐다는 것이죠. 노예 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는 주에서 연방 헌법으로 보호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방 헌법으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노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멕시코가 싸워가지고 텍사스주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텍사스 주에는 바로 이 노예 제도 연방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미국 전쟁이 끝나기 전 펜실베니아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 데이비드 월머스는 전쟁 세출 법안에 앞에서 언급된 영토의 어느 곳에서도 노예 제도와 강제 노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 규정하는 수정안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 이제 텍사스주를 새로 얻었으니까 그 텍사스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연방 비용들을 지출하자. 하지만 이곳은 노예 제도는 허용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붙인 것입니다. 이 월머 조항은 하원에서 거듭 통과됐지만 남부가 주도한 상원에서는 제3, 제4 막혔다는 거죠. 주도권을 다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과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상원 통과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링컨은 월머 조항에 40번 이상 찬성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하원 연단에서는 노예 제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링컨은 이게 맞다고는 생각했는데, 하지만은 그것을 자신의 의견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하원에서 피력할 정도의 어떤 노예 제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리노이에서와 달리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링컨이 유세를 위해 방문하는 곳마다 노예 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북부에서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약 10년 뒤에 미국을 찢어발긴 문제에 대한 링컨의 견해도 신속히 변해갔다는 거죠. 처음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타협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링컨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연설을 하고, 연설 능력이 좋으니까 이제 불려가가지고 그래서 연설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세를 하고 하면서 거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야 될지 스스로가 좀 정립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어떤 거의 정책에 대한 안이 안 서더라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다루다 보면은 확고한 그런 어떤 방향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 확고한 방향, 그리고 그 어떤 철학, 이것이 정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의 자신의 어떤 방향이고 정치 방향. 그럼 그것대로 이게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컨대 링컨은 보스턴의 트리몬드 교회에서 윌리엄 헨리 수워드의 열정적인 기조 연설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뉴욕 주지사를 지냈고 훗날 상원의원이 된 수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의견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담하게 발언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노예 제도에 대한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이튿날 링컨과 수워드는 자정을 넘겨 밤을 새우면서 노예 제도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새벽쯤에 링컨은 수워드에게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헨리 수워드 이분의
어떤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토론을 하면서 결국 링컨의 마음 가운데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되었고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운동을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얻은 것이죠. 테일러가 1848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 링컨은 다시 의회로 복귀해 3개월 동안에 진행되는 마지막 회기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노예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결심하고는 서너 주 동안 몰두한 끝에 공정한 제안이라고 하기에 충분한 결의안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노예제도를 한번 없애보겠다 이렇게 쫙 만든 것이죠. 스스로의 어떤 안을 만든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는 주에서는 연방헌법으로 보호된다는 걸 인정했지만 연방의회는 국가 수도의 문제에 통제할 권한을 지니므로 컬럼비아 특별구 워싱턴 DC 내의 노예제도를 독자적으로 다룰 권리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다. 뭔가 워싱턴 DC나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노예제도 문제가 단순히 연방헌법의 그러한 권리로서 그냥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어떤 권리로 주장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한 취지로서 링컨이 그 안을 쓴 것이죠. 또 워싱턴에서의 노예의 점진적인 해방을 요구하며 정부가 노예 소유주에게 노예값을 부족하지 않게 보상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굉장히 때문에 선량한 제안인 것이죠. 그리고 뭐 한 몇십 년 전에 윌리엄 울리버포스가 영국 내에서 이룬 것이고 영국이 거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노예 상인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 재정으로 노예 상인들에게 채우고 노예들을 해방시키자 이렇게 이제 아주 아이디어란 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남부에서 탈주한 도망 노예를 체포해 인도할 권리가 지방정부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해가지고 남부에서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시 체포해서 데려가는 것을 인정해. 플러스 결의안의 채택 여부는 컬럼비아 특별구 주민이 투표에 맡겨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예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결정은 컬럼비아 특별구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링컨은 결의안에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췄지만 북부와 남부의 감정이 화합되기 힘든 지경이라는 것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링컨은 팩트는 알았어요. 팩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부와 남부가 어떠한 상황이었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성적 논리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와 북부 간의 감정적인 고는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저 북부 요소가 싫어, 남부 너희가 싫어 이렇게 이제 싫다는 것이죠. 노예 폐지론자 웬들 필립스는 링컨을 일리노이주의 노예 사냥개라고 매섭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노예 폐지론 입장에서는 노예제도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링컨은 결국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남부의 사냥개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노예제도 세력은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문을 열어주는 어떤 형태의 노예 해방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의 안에 따르면은 이 나중에 가다가는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네. 그 때문에 이거는 안 돼. 아예 초기에 막자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링컨은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못 받았던 거죠. 그리고 링컨 나름대로 신중하게 작성한 타협안을 결국은 철회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걸 만들었지만 아직 링컨이 이러한 것을 수행해 나가기에 그 역량도 부족하고 감정도 이해도 못했고
하지만 좋은 시도였다 정도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은 단임으로 끝난 링컨의 하원 의원 시절을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링컨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자신도 그 평가에 동의할 것이며 링컨은 휘그당의 강령을 충실히 지켰지만 그의 야망은 당의 목표보다 높았고 일리노이주의 지리적 상공보다 넓었다는 것이죠. 그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미국의 대통령으로 커나갔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일리노이로 돌아왔지만 테일러를 지원하며 그의 당선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일러의 대통령성을 계속 가서 링컨이 굉장히 유머스럽게 하면서 연설을 통해서 테일러의 표를 많이 몰아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또한 링컨은 국유지 관리국장에 지명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 관리국장이 되면은 과거에 못했던 사회 기반 시설을 일리노이주에 좀 더 쉽게 설치할 것이다. 내 실추된 명예를 더욱더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유지 관리국은 서부에 위치한 주들의 연방 토지를 감독하는 차관급의 관청이었다는 것이죠. 그 바람이 이루어지면 링컨은 공직에 처음 출마할 때 내걸었던 공약, 즉 도로와 철로, 수로의 건설 등을 통해 가난한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정치적 실패이자 도덕적 실패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 그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유지 관리국 국장직은 실패를 만회할 소중한 하나의 기회였는데 하지만 그 직책은 다른 휘그당 정치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인기를 위해 멕시코 미국 정쟁을 벌였다고 링컨이 준열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그 전쟁의 기원에 대해 섣불리 발언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이제 미국 전쟁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링컨은 통렬히 비판하면서 자신이 표를 잃을 걸 알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결국 그 결과 링컨은 휘그당 안에서도 미움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그 휘그당은 그 사람은 결국은 이 고위 공직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링컨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정치인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안에 관해 가지고 가타부터 이야기했다가 괜히 나한테 손에 입을 것 같으니까는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자. 때가 되면은 이렇게 언성 높이는 사람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결국 내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당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괜히 이야기해서 손댈 필요 없으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내 지역구 내 지역구고 그냥 지켜질 거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이 당시에 벌어졌다는 것인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변혁적 리더십 관련된 그런 공부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알았겠지만 휘그당은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휘그당은 결국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런 중도적 입장을 취하다가 싹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제도에 대한 그런 불은 남북 간에 전쟁이라는 것으로 강력하게 붙게 되고 거기서 새롭게 공화당이 생겨나면서 링컨이 거기에서 대통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할 말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 바로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큰
원대한 그리고 더욱더 넓은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진 리더라면은 지금의 이러한 손해들을 능히 감당하고 바로 리스크를 감당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고 담대하게 발을 건넬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결국 그러한 용기를 발휘를 한 것이죠. 헌더니 회고에 따르면 링컨은 자신이 탐내던 직책에서 탈락했다는 걸 알게 되자 출세하겠다는 희망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토로한 감정은 중년으로 넘어가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푸념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 이 땅에서 결코 살지 않았던 것처럼 죽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결코 내 이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정말 일리노이주에 거기서 사회 기반 시설을 닦고 도로를 닦고 또한 수로를 놓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원래 공약으로 냈었던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 정말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 야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때의 감정이 여전히 강렬하게 남았던지 링컨은 내 삶에서 그때만큼 낙담한 때는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연방하원으로 재임한 2년은 짧기도 했지만 불운하기도 했으며 그 이후의 5년은 흔히 공적인 삶에서 완전히 물러난 시기로 역사에서는 묘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링컨은 이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에 의혹을 제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느 때보다도 열심히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치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내가 본연인 변호사 업무만 열심히 하자 해서 그걸 최대한 그걸 열심히 수행한 것이죠. 이 시기는 결코 수동적으로 보낸 시간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또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 실패를 한번 겪고 그는 이제 변호사 자신의 일을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인격을 도덕적인 그러한 인격을 또한 지적인 그러한 면들을 성장시키면서 자신을 준비한 그러한 5년을 보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러한 어떤 기간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목표 아니면 어떤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갔다든지 그래서 그 공백기 동안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된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 그의 내면을 다지고 성장시키고 정말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시기에 링컨은 변호사로서 입지를 굳혔고 미국을 괴롭히기 시작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리더로 올라섰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예 제도를 둘러싼 남북전쟁. 이 강렬한 바로 갈등 가운데 링컨이 리더로서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평 및 토론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도리스 컨스 교수님은 링컨이 하원 시절이 휘그당에서의 활동을 계략적으로 또 그려내고 있으며 그가 연설에서 탁월하였음을 또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탁월한 연설가였고 또한 정말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대통령이 되도록 휘그당 대통령이 되도록 밀어주는 그런 일을 했죠. 또한 링컨이 노예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계기들을 잘 다루고 묘사해주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리더의 성장인 기회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보았듯이 위기는 리더를 위한 성장의 기회뿐만 아니라 위기는 리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없다면 링컨은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정치와 이 세계의 삶의 그러한 어떤 갈등과
또한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을 인지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노예 제도의 의미와 그것이 가지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과의 정서가 어떤 건지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정말 이 팩트,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세계 이면에 있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세계까지 이해하게 되고,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의 어떤 내면에 저변에 흐르는 그러한 어떤 그들의 원함, 그들의 욕구, 그것을 발견해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과연 노예 제도가 옳은 것인가? 우리가 똑같은데 피부 색깔만 달랐지, 똑같은 인격인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물건 다루듯이 종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의합당한가라는 그런 그 미국 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그 사람들의 어떤 욕구와, 또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정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미국 내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이익과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탐욕과, 또한 여러 이해관계와, 또한 그것을 또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어떤 그러한 세력들과 이러한 굉장한 어떤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분위기, 정치적 어떤 풍토, 어떤 그런 흐름들이요, 그 트렌드, 그런 흐름들을 링컨은 읽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혁적 리더십에서 이야기했지만, 리더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개선될 수 있다, 그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은 권리,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권리화가 되게 하고, 그 권리를 바로 정부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리가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저변에 흐르는 그 욕구가 채워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변혁적 리더의 리더십의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을 제임스 맥클리버 번스 교수님이 계속 그 책에서 주장하셨던 그런 바이고,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링컨의 생애 가운데도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이지만 또 오늘 이렇게 링컨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에 관한 내용들 함께 다루는 이 공부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 감사드리고, 이제 11월이 다 지나갔네요. 이제 2025년도 이제 아디오 2025년 이제 보낼 때가 됐는데, 올 한 해도 한번 잘 한 해 동안 또 지내왔던 일들을 또 잘 생각해 보면서 반성해 보면서 또 감사할 일을 감사하면서 이 연말 12월을 맞이한 이 마지막 11월 한 주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